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승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세무회계 공부하게 될 겁니다. 24년도 첫 세무회계 강의입니다. 24년도 첫 강의인데 지금 세법 개정이 우리가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고 시행령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한창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개정이 다 끝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예년 같았으면 시행령 발표가 벌써 좀 됐었어야 돼요. 벌써 초안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작년도 늦었었는데 올해도 지금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시행령이 발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여러분들 강의 노트로 드렸던 것은 강의용 교재를 드린 것은 법률까지만 개정 사항이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시행령 개정 사항까지 사실은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시행령에서 계산 부분에 영향 미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거는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어떻게 개정하겠다 뭐 얘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다행히 사실 좀 많이 시행령이 영향 미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분은. 그래서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세, 그다음 소득세 요 순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시행령이 지금 나오고 나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 우리 같이 공부를 해야지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정부의 예고를 보니까. 그래서 내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 나오게 되면 내일 제가 그 시행령 자료를 받아보자마자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거기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강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일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수목금, 이번 주 수목금 강의는 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목금 3일은 휴강을 해서 그거 반영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 지금 개강이 일주일 늦춰졌잖아요. 늦춰진 것도 정부에서 시행이 안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늦춰졌는데 세법학은 시행령 상관없어서 개강을 해도 돼요. 그쪽 과목은 시행령이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근데 세무기는 시행령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했는데 연장하고도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나오게 되면 수목금 3일 동안 일단 쉬고 여러분들은 휴강을 하고, 제가 그 사이에 강의 준비를, 그러니까 시행령 공부를 전부 다 반영해서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강의할 때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나오면 수목금 휴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일 안 나오면 어, 내일 안 나오면 일정을 그 다음에 내일 다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일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3번을 연장했거든. 3번을 연기해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목금 3일 동안은 좀 저희 수업이 빠지고 나중에 제가 뒤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강의 때문에요. 그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그리고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과정 목표는요, 우리가 세무회계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2차 시험 대비죠.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대비하는 목적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2차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요, 세무회계가 완전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90% 이상 문제, 95%까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문제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접했던 문제들, 우리가 교과에서 접했던 문제들,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그냥 세법을 전부 다 빠짐없이 다 공부한다, 완벽하게 공부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이라는 거 아시죠? 내용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교과에서 자주 접하던 문제들이 실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교과서 문제만 잘 풀어내면 돼요. 교과서 문제만.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강의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들은 교과서에서 자주 접하던 문제 유형을 많이 출제하는 형태예요. 문제가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시간 내에 제대로 제 시간 내에 다 풀기가 어려운 형태로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문제는 자주 보던 거 나오고 문제양은 좀 많이 나오고, 그럼 이때는 중요한 게 순발력, 다 풀어내야 되니까 순발력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세무위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시험은요. 논술이 아니잖아요. 딱 정확히 답이 있잖아요. 인적공제 얼마, 연금복리공제 얼마, 뭐 얼마 딱딱 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처럼 1차 시험처럼 1, 2, 3, 4, 5 보기만 없을 뿐인 거지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그 답만 내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당 점수 배점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당 뭐 1점, 2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요즘은 거의 없어요. 부분 점수라는 게. 만약 문제가 너무나 쪼개져서 세부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점수가 뭐 1점, 0.5점, 2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맞춰줘야 돼요. 계산 과정에서 부분 점수 이렇게 들어가는 건 사실상은 좀 요즘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좀 풀어내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공부를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제를 책에 있는 두꺼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딱 한 번 풀고 시험장 들어가서 똑같이 풀어낼 수 있냐? 불가능해요. 한 번 풀어봤던 거지 그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많은 문제를 한 번 푸는 것보다 그 시간에 적은 수의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문제를 우리가 딱 한 번 풀고 시험장 들어가. 그보다는 100문제를 3번 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잘 선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 문제를 선정 잘해가지고요. 여러 번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죠. 수능 시험처럼 맨 위에 1등이 돼야 된다. 그래야 뭐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를 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커트라인만 넣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커트라인만. 수석에서 뭐 할 건데요? 10년 공부해서 수석하실래요? 1년 공부하고 문 닫고 들어가실래요?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니까 100점 맞는 거에 목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커트라인만 좀 여유 있게 한 60점이 커트라인이다. 그럼 여유 있게 한 70점. 이 정도 목표. 아, 왜요? 70점 힘든가? 80점 아니잖아. 70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 문제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시험에 나왔을 때 100% 문제를 제가 완벽하게 책이 있는 거 다 나온다 말씀 못 드려요. 근데 95% 정도는 책이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5% 정도는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모르겠지 하면서 내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런 건 맞춰주면 안 돼, 우리가 또. 그런 건 또 그분의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내가 이렇게 만든 문제를 혹시 한두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맞춰도 돼요. 95점 맞추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좀 5점 깎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 푸는 것도 있으니까 좀 깎고 그렇게 하면은 70점 정도는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전략으로 가는 게 우리 과정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도 그냥 문제를 다 나열해서 실어두지 않았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있더니 책이 한 권당 연습서가 막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1000페이지. 그때 저희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세무의 문제를 다 알려드려야지. 이게 제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수험 기간만 길어질 뿐이라는 걸 다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전략적으로 95% 정도 문제들만 보여드리는 수준에서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운영 방법 말씀드릴게요. 강의는요. 일단 문제만 풀이하는 건 아니고요. 세무기 연습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내용 또 개정된 내용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법 개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1차 객관식에서 공부하셨던 그런 이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론 내용을 세법 워크북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할 거고 1차 객관식 문제처럼 뭐 지엽적인 절차 규정들 이론용 문제로만 보통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론은 빼고요.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 위주로만 정리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풀이를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할 건데 챕터별로 진행할 것 같아요. 챕터 1 이론 정리하고 챕터 1 관련된 문제풀이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문제풀이는 우리 세무기에 있는 연습서에 있는 문제들 그 중에서도 필수 문제라고 적혀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중점적으로 풀이를 할 거예요.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필수 문제만 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100점 맞겠다. 그럼 필수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커트라인만 넘겠다. 필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95%는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 초점 어디에 둘 거냐면 세무회계 공부하시면 세법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빠른 휘발성 머릿속에 들어가 봤자 금세 사라진다라는 거죠. 당연한 게 너무나 내용도 많고 그다음 낯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때 휘발성을 조금 덜 날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잊어버릴 때쯤 또 집어넣고 잊어버릴 때쯤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자주 하셔야지 머릿속에 그나마 좀 오래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많은 내용을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가져갈 수 있는 양, 가져가야 되는 양,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혹시나 요거 말고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해요? 다른 거 나오면 나도 못 풀고 너도 못 풀고 누구나 다 못 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럼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휘발성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할 때는 뭐 당연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요. 이해한 것만 가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강의할 때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 말하는 내용들, 책에 있는 내용들,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해가지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이제 넣어야 돼. 머릿속에. 그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됐으면 이걸 내 머릿속에 어떻게 넣을까? 그러니까 저는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법 공부든 아니면 세무교 공부든 간에 책에 이제 그 중간 제목들 있잖아요. 중간 제목들. 그거를 머릿속에 꼭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챕터 1이다. 부가가치세 총설이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 다음 나오는 게 과세기간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납세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중간 제목이에요. 그 중간 제목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소득세 같은 거 공부할 때 각 소득별로 소득의 범위, 두 번째 중간 제목이 비과세 소득, 세 번째 중간 제목이 소득 금액 계산, 네 번째 중간 제목이 소득의 수입 시기, 다섯 번째가 소득의 과세 방법. 나중에 우리가 요 순서로 정리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해놔도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돼. 이해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그거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래가는 기억,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야. 앞글자 따서 기억하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개수 같은 거 많이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건 같은 거 있잖아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요건 몇 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 요건은 4개,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4개 요건, 4가지 요건. 그럼 첫 번째 요건은 뭐 채권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은 기간 요건이고, 세 번째 요건은 사유 요건이고, 마지막 요건은 신고 요건이고, 4개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방식들, 그거는 자기만에 맞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앞글자를 따든 개수를 외우든 연도를 외우든. 가끔 판례 같은 거 연도 외우신 분들이 있어. 우리 이윤주 선생님 같은 경우. 가끔 말하다 보면 저분은 도대체 기억력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느낄 정도인데, 강의할 때 그런 말씀 하시죠. 이거 몇 년도 판례입니다. 몇 년도 판례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계속하면 그런 식으로 그걸 기억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뭐 이런 내용을 그렇게 정리한다 치더라도 문제 풀이할 때 문제를 딱 받으면 안 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알아서 풀리지 않아. 절대 문제는 알아서 풀리지 않아요. 문제 풀이할 때는 문제마다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를 파악해내셔야 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문제가 났으면 이거를, 이 출제자는 부동산 공급을 물어본 건지, 폐 없이 잔존지하를 물어본 건지, 뭘 물어본 건지, 어떤 주를 물어봤는지 그 포인트를 생각해내셔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내시면 내가 봤던 교재 어떤 문제랑 비슷한 문제, 이때는 내가 어떻게 풀었지,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부터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각 문제마다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접근법도 숙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의제비당 풀이하는 접근 방법, 접대비 풀이하는 방법, 기부금 풀이하는 방법, 대손충당금 풀이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왁구라고 하는 것들, 그 왁구만 그냥 기억하시는데, 왁구만 기억할 게 아니라 문제를 읽을 때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앞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돌아가서 문제 풀이할 때도 제가 문제를 어디부터 읽는지, 이 자료를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둬서 읽는지, 그걸 기억해놨다가 그냥 똑같이 따라 푸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세법은 새로운 거 아니라 선생님이 했던 그대로 따라하자. 그 풀이 방법들을 그대로 이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풀이틀, 아까 말했던 왁구들도 필요하다면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죠. 느린 문제풀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속도가 늦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좀 빨리 푸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최소량의 문제를요,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한 최소량의 문제를,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를 반복해서 숙달하셔야 돼요. 나중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책에 있는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답을 외웠습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저보다 뛰어난 거예요. 이미 그 상태가 됐으면 저보다 뛰어난 거예요. 합격해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합격해도 되겠다. 과연 근데 다 외웠을 거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건 이제 문제풀이 틀이나 접근 방법들을 다 숙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다 암기가 되고 외워지고 답도 다 외울 정도다. 그럼 공부 잘 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새로운 책에 문제 풀거나 할 필요가 없어. 사실 세무회계 책들이 저희 책뿐만 아니라 시중에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다 문제들을 보면은 한 80% 이상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들이야. 80% 이상. 다 기출문제거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책을 쓸 때도 어떤 느낌이냐면, 기출문제는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매년 반영을 해. 매년 세무사 시험도 나오고 회계사 시험도 나오니까 매년 반영을 해. 반영하면 책 부피는 늘어나죠. 빼야 돼, 문제를 이제. 그럼 어떤 문제 뺄 거냐? 기출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어줘야지. 그럼 비슷한 내가 만들었던 예전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럼 책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로 다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집이 비슷해. 솔직히 말하면 저희 책이 뛰어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비슷해요.
책들이. 그래서 어떤 책을 선정해도 사실은 좋아요. 어떤 책, 제 책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새로운 책을 봐봤자 똑같은 숫자의 답이에요. 똑같은 숫자의 답.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안은 내가 풀었던 문제집을 계속 또 푸는 거예요. 계속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해야 문제 푸는 시간도 빨라지고 하게 된단 말이죠. 학습 범위가 가장 중요해요. 넓히지 마세요. 절대 넓히지 마세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많이 봤는데 내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적은 양의 문제를 그냥 여러 번 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요즘 시험에서는.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책에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책에 있는 것 그대로. 연문 문제들은 책에 있는 거 숫자도 똑같아요. 숫자도. 작년에 나온 것 중에 2개 문제는 책에 있는 거, 저희 책에 있는 거 문제집에 그냥 나누기 2 숫자로 됐어요. 나누기 2. 자료도 똑같아요. 자료도 전부 다 똑같아요. 자료 번호 순서도 똑같아요. 근데 못 풀어내, 이거를. 못 풀어내. 이것만 여러 번 풀었으면 맞출 건데, 여러 번 풀었으면. 이거 여러 번 안 풀고 다른 거 이제 막 풀다가 이것저것 풀다가 이게 책이 어디 나온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엄청 답답한 노릇인 거지. 물론 내년에 똑같이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95%는 우리가 봤던 거 나온다. 95%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어저께 딱 그 법인세 쪽에 해설을 달고 왔거든요. 문제 이제 해답은 풀어놨었고 이제 해설을 달아야 되잖아요. 해설 다는데 그냥 진짜 책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가지고요. 숫자를 25라고 돼 있던 걸 12.5 이렇게 그냥 바꿔놨어. 그냥 숫자만 딱 반으로 바꿔서 해설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매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순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38번 정도 강의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9번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법인세 20번 정도, 그 다음 소득세 9번 정도. 작년에도 딱 38번의 강의가 딱 종강됐습니다. 보강 없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웬만하면 보강 없이 갈 거고, 정규 수업 시간에 할 주제들은 부가가치세는 다 할 거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까지 진행을 하고요. 뒤에 이제 기업 구조 개편 거래, 합병 분할과 연결과 그다음 그 밖에 법인세 부분이 있죠.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토지 등 양도세 법인세. 이 부분들은 공개 특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 소득세 같은 경우도 정규 수업 시간에 다뤄주는 부분은 종합소득세까지 강의가 진행되고요. 퇴직과 양도소득 부분, 이 부분들은 공개 특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강의 교재는요. 이론 내용 정리는 세법 워크북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아직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의용 교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요거에서 이제 시행령만 좀 반영돼 가지고 이제 정규 책이 곧 출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 세무기 연수책은 워크북 출간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출간이 됩니다. 문제 같은 거 제가 다 반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늦게 출간이 되겠지만 우리 강의하는 중간에 전부 다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24년판 교재 특징 말씀드리면 뭐 예전하고 거의 그대로 좀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분량 늘리지 않도록 세법 개정이 되면은 뭔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용들이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웬만하면 부피 안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고요. 새로운 거는 무조건 잘 실어두되 옛날 것 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좀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의 내용이다 그런 것들은 좀 빼고 그렇게 좀 분량 늘리지 않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보기 편하도록 구분화. 그 전에도 이제 최근 이론 내용과 좀 지엽적인 내용은 밑에 세부사항 작은 글씨 이런 식으로 구분해놨고 중요하게 출제가 됐던 부분들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좀 더 가독성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취지라든가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 1, 2, 3번 보고 그 다음 부분은 크게 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회색으로 좀 처리해놨어요. 회색으로.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회색으로 처리된 것들은 한 번 정도 읽고 여러분들 이해할 때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읽을 때는 검정색 글씨 위주, 파란색 글씨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좀 더 빨리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세법이 이게 다가 아니죠. 세법학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세법학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판례 같은 게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판례만 나오는 게 아니죠. 판례가 뭐 나오기도 하겠지만 법조문 자체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좀 풀어내야 되거든요. 작년에 출제가 됐던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가로넣기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아시나요? 진짜 그런 게 나올 줄 몰랐는데 보통 제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그런 걸 내거든요. 가로넣기가 정말 채점할 때 좋아요.
진짜로 채점할 때. 왜냐면 괄호 이렇게 빈칸 넣잖아요. 근데 내는 사람은 되게 편해요. 법 규정 그냥 긁어다가 내고 여기 중요한 단어 괄호로 만들어 버리자. 근데 채점을 해보면 즉 괄호를 정확히 맞히신 분이 좀 드물어요. 정말로. 이거는 다 맞추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막 새로운 용어들을 막 창출해 내십니다. 법을 새로 막 만드세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있어요. 세법 시험도. 그래서 법 규정 자체가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정확히 그 언어들이 좀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법학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법 워크북하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세법학 교재하고 많이 좀 일치시켰어요. 순서라든가 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좀 일치시켜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한 방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세법학 교재하고도 많이 일치시켜놨고요. 세무기책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늘리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어요. 슬리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책이 시중에서 가장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여기서 더 늘리지 않도록 조금은 늘어났는데 문제가 좀 추가된 게 있으니까 최대한 늘리지 않도록 노력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나열한 게 아니라 주제별로 좀 정리해놨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업시 잔존재화다. 그럼 그 관련된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을 다 묶어서 공급시기 문제다. 그럼 관련된 문제를 다 묶어서 그렇게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급시기 문제 주제에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제별로 전부 다 묶어놨고요. 그리고 중요 주제에만 좀 집중을 했어요. 제가 만든 문제든 아니면 기출문제든 간에 아주 지엽적인 것들이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 그거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구성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많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문제랑 연습 문제 또 구분해놨어요. 연습 문제는 말 그대로 필수 문제 공부했던 거를 연습할 수 있는지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문제고, 필수 문제는 각 주제별로 대표적인 문제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거의 책의 한 3분의 2 정도 필수 문제를 찍어놨거든요. 3분의 2 정도. 그럼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거기서 한 500페이지 정도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 문제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수업 시간에도 그 필수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세무위기 같은 경우는 1차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차생들도 있고요. 유예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자별로 1차, 2차, 유예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이건 1차 준비하실 때도 필요한 문제들. 요거는 이제 동차든 유예든 2차 준비하시려면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 유예는 그냥 말이 유예지 유예라고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거의 안 나왔다. 거의 안 나왔다. 거의 안 나왔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 없는 문제다. 근데 제가 빼기가 좀 싫어서 놔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도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도전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에 2차 문제를 한 번 더 푸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선생님 만약 유예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돼. 틀리면 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틀려도 70점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빼시면 안 돼요. 다 빼면은 뭐 안 되고 여기까지는 2차까지는 꼭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2차 준비하신 분들은 필수 문제에 체크되어 있는 것 중에서 2차 마크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필수 2차 이러면 우리 70점 목표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교재마다 세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법을 만들어 놨지만 법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도요 여러 가지 세법 여러 부분에서 각 선생님들마다 저자분들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학원에 계시는 이승천 선생님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와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일치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 저는 A라고 생각하는데 이승천 선생님은 B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서로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로 이제 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해가지고 가장 타당한 견해로 하나 하든가 아니면 이제 견해가 나눠지는 부분들은 견해 1, 견해 2 이렇게 책에다 2개를 표시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견해를 많이 일치시켰고요. 그 작업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 교재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 책 교재 같은 경우에 서로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풀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췄어요. 맞힌 이유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왜냐면 공부하다가 이 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책은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뭐가 맞지? 사실 이 고민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만 여러분들한테 좀 뺏는 거고 그 시간에 필수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할 시간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견해로 저희가 좀 맞추기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책에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고, 실제로도 이제 저희 책과 이춘 선생님 교재 같은 경우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재거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의 출제하신 분들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도서가 이 두 교재예요. 그래서 이 두 교재만 일치가 되면, 이 두 교재만 일치가 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의견을 접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타당하겠네요. 내가 접은 부분도 있고, 이 선생님이 저한테 맞추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이 교재에 좀 반영이 돼 있을 거고, 여러분도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할 거고,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적어둔 내용이고요.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이 문제가 도대체 좀 뭐냐, 물어보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 부품 교체 비용이 감가상각 문제 2개나 나왔었어요. 부품 교체 비용이. 근데 부품 교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치료 수도 있고요, 수익적 치료 수도 있어요. 단순한 부품 교체 비용은 수익적 치료입니다. 근데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수익적 치료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자본적 치료인 거고. 제가 아까 저희 책에 있는 문제 숫자 딱 반으로 줄여서 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두 문제인데 저희 책에는 자본적 치료 명확히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바꿔서 문제를 낸 거야. 그것만 딱 바꿔서. 근데 그게 그렇게 바뀌면 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본적으로 판단하는 거냐, 수익적 판단하는 거냐, 문제에 명확한 내용이 없이, 지문이 없이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 그냥 싫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고민할 때 힘드니까 시간 뺏지 않기 위해서 문제 가정을 그냥 다 줬어요. 자본주의를 가정한다. 이런 것들은 100%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된 거거든요. 잘못 출제된 문제들은 문제를 다 수정했습니다. 그다음 몇 년 전에도 이제 하자 보증금을 공급자가 받은 게 나와요. 하자 보증금 받은 거. 말이 안 되거든. 하자 보증금 공급자가 공급받는 인한테 주는 거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보증금이냐? 몰라. 그거를. 그래서 작년에는 그거를 이제 강의할 때 설명드리면서 문제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도 하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한 5분 10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강의할 때. 다 뺐어. 그런 거. 이런 문제는 잘못 낸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기출문제도 잘못 낸 문제들, 저희가 봤을 때 옳지 못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전에는 원문 그대로 치러둬야 된다고 했는데 원문 그대로 치러두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는 좀 바로 잡고 좀 논란 있는 것들은 수정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부분, 고민하는 주제들도 전부 다 단순화시켜서 가정 같은 거 다 주고, 여러분 공부할 때 진짜 세법 법조문에만, 우리 제도에만 치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해 책은 정리를 좀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